반갑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왜 안 나와? 그럼 먼저 저희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13기 졸업 발표의 모티와 핫쇼핑 진행을 맡은 여세영. 유명원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기 소개 간략하게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9명으로 입학한 13기는 현재 22명이 재학 중입니다. 13기는요 교내외 다양한 활동에서 수많은 수상 경력이 있는데요. 자, 먼저 대한민국 청소년 미디어 대전 대상 수상! 수상! 와! 심폐소생술 대회 장관상 수상! 수상! 와! 자원봉사 대회 장려상 수상! 와! 가수의 승마 대회에서 입상! 와! 그리고 부산 어린이 청소년 국제 영화제에서 초청됐지만 아쉽게 수상 불발! 와! 등으로 다양한 수상 경력으로 채워진 저희 13기 6학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13기는 외부에서 연극을 올린 첫 번째 학년이자 뮤지컬을 한 유일무이한 학년, 낭만 넘치던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모두 겪은 세대, 아울러 다양한 학생의 경력과 지도의 경력 등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기수입니다. 네, 13기 자랑할 거 진짜 많죠. 근데 여기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더 자랑하진 못하고 담임쌤 인사말 빠르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영쌤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13기 담임 강대영입니다. 네, 오늘 재학교 13기 졸업 발표회 여러분 귀한 시간 쪼개서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13기 친구들 길게는 6년, 짧게는 3년 많이 울고 많이 웃고 그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풀어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마지막 자리에서 좀 압축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배움과 성장이 있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 그리고 격려 그리고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의 말씀을 듣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발표의 소개 뒤 바로 첫 번째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기 졸업 발표의 모키와 핫쇼핑. 모키와 핫쇼핑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혹시 최근 유행한 사랑의 핫쇼핑 영화 아시나요? 네, 거기 나온 핑이라는 캐릭터들이 이제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왕국의 이 캐릭터인데요. 저희 13기도 각각 톡톡 튀는 개성을 잘 표현하기 위해 핑들을 이용해서 저희 각각 핑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 발표 핑으로 구성돼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의 주인공 누구죠? 자, 첫 번째 발표는 펌핑, 평범한 남자 펌핑인데요. 펌핑이 누굴까요? 발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어. 제발 안 먹다 이렇게 나오고. 제가 잠깐 떨려서 네. 자,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펌핑이라고 하고요. 네, 조선에는 어사 박문수가 있고 경기도에는 도지사 김문수가 있다면 여기 지하학교에는 저 평범한 남자 이문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첫 발표이니만큼
제 몸무게처럼 가볍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 준비를 하면서 내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날이 몇 번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요? 제가 유명해지지 않는 한. 그래서 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랑 좀 재밌게 이렇게 섞어 해봤고요. 제가 그 4학년인가 3학년 때 누구였죠? 그 선배님들 중에 졸업 발표를 하시는데 이제 그 랩을 하셨어요. 그 욕이 나오는데 나는 그냥 시발 돈 벌어 하면서 이렇게 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와 이게 졸업 발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정작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그런 랩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또 존경스럽고요. 네, 저는 2006년 11월 7일 그 휴먼시티 수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태어났을 당시에 이제 저희 첫째 이 사진이고요. 저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첫째 누나랑 띠동갑이었고요. 차례대로 11살, 8살 이렇게 차이가 나서 굉장히 또 사랑받고 태어났고요. 누나가 제가 3명이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누나가 3명이니까 넌 연애하기 힘들겠다, 뭐 결혼하기 힘들겠다 이런 말 할 때마다 치가 떨립니다. 예,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태어났고 특히 저희 이제 조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고 해요. 예,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셨습니다. 저희 셋째 누나는 저를 미워했습니다. 저랑 엄마랑 이제 이불에 있었는데 누나가 이게 조용히 몰래 들어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꼬집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제가 아니라 엄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중에 따로 이제 누나를 불러서 몇 마디 했던 그런 썰도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 저는 이제 바르고 정직하고 착한 그런 아이가 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저는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를 잘했어요. 진짜입니다. 공부를 나름 괜찮게 해가지고 이제 받아쓰기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제가 숙제를 엄청 싫어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엄청 싫어하지만 그땐 더 싫어해서 제가 숙제를 맨날 안 해가니까 선생님이 막 미운 털이 박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다리를 꼬고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다리를 꼬시면서 저한테 다리 꼬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이거 좀 어른들은 좀 모순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어른에 대한 반항심이 좀 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과도 약간 트러블이 있는 상태로 살아왔고요. 그러다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제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처음 초등학교 5학년 때 접하게 돼요. 5학년 때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접했는데 이게 한번 하고 나니까 그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PC방에 가서 3-4시간씩 게임하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혼나고 엄마 아빠가 가지 말라 하는데도 또 가고 그렇게 저희 인생이 점점 나락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PC방에서 이제 옆 학교 친구들이랑 이제 옆 학교 친구들이 와서 야 너네 그거 하자 나랑 대결하자 이래서 그래 여기서 지면 밥 대결하자 너네 밥이다 이렇게 해서 대결을 합니다. 저희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화가 난 거죠. 제가 좀 밥이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를 막 때려요. 그래서 2대1로 제가 엄청나게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피멍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막 맞아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영어학원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영어학원을 못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창 세월호 세월호 때 이제 촛불 집회 참여하고 박근혜 정권을 이제 교체하는 그걸 겪으면서 이제 어머니도 생각이 바뀌셨어요. 어머니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박근혜를 되게 좋아하셨었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셔서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대안학교를 이렇게 알아보시면서 문수야 그래 이 공부만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가 문수야 그래 대안학교 한번 가보는 건 어떻니?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했죠.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맞기도 하고 그전 약간 양아치들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 한번 와보자 하고 또 어머니가 거기서 문수야 그 새로 나온 아이폰을 사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아이폰을 들고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네, 저는 그 옛날부터 그 사람들을 웃기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뭐 우차사나 개그 콘서트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그런 걸 따라하기도 하고 이제 남들이 제 이야기에 웃어주면 또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한 달 가거든요. 그 한 번 웃긴 기억으로. 그래서 오늘은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어린 문수는 또 어디서 이상한 걸 주워댔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웃긴 사람이어도 우스운 사람은 되지 말자라는 걸 어디서 주워들어요. 이게 웃긴 사람 이게 웃긴 사람은 되어도 우스운 사람은 되지 말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게 막 잘 못 참겠는 거예요. 애들이 저를 우습게 생각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이게 1학년 때 들어왔는데 막 저를 막 우습게 제가 그때 다리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제가 스키 타다 다쳐가지고. 그리고 막 그 제가 이제 162에 88kg여서 좀 몸도 이렇게 크고. 네, 무튼 그랬는데 이제 친구들이 저 우습게 생각하니까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막 부시고 때리고 싸우고 이랬었는데 한 가지 싸움 에피소드가 기억나는 게 있다면 이제 운동장에서 석중이랑 되게 사소한 이유로 이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뭐 말다툼이었겠죠. 하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친구들이 말렸어요. 그래서 났어요. 근데 이제 석중이 손을 보는데 그러니까 저 정도는 아니겠지만 무튼 그 어느 정도의 제 모가 석중이 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쪽 머리가 오른쪽이.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석중의 뺨을 친구들이 다 이렇게 둘러싸여서 말리고 있는데 제가 딱 조용한 순간에 제가 팍 뺨을 때렸습니다. 이제 석중이가 당황해가지고 덩쳐있을 때 저는 빠르게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한 50m를 이렇게 도망갔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때 석중이에게 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싶고요. 아무튼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뭐 재호, 재화 뭐 이런 친구들이랑도 또 많이 싸웠고 근데 이제 뭐 강희, 주영이, 우택이 이런 친구들은 사실 이렇게 좀 그때 당시 이제 한 145 됐나? 네, 그래서 그냥 거의 제가 뭐 제패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제가 반장을 했는데요. 제가 반장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트럼프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해봤습니다. 자, 반장을 했었는데 이제 재화가 저희 학급 자치를 진행하고 있으면 자 얘들아 안건 있니 하면은 재화가 이렇게 슥 손을 들어요. 학급 자치 끝내주세요 이럽니다. 그럼 제가 안돼 그건 안돼 이러면 애들이 우 이래요. 저는 이제 마음이 또 여리거든요. 그래서 슬퍼서 웁니다. 그럼 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와서 안아주시고 하면 타네케라 막 이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그 선배들이 그 임모 씨랑 고모 씨가 있는데요. 그 선배들이 저한테 그 독수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독수리처럼 와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제 명치를 때리는 그건데요. 제가 여기 이제 멍이 들진 않았지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하면 어머니는 문수야 괜찮아 조금만 참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고 이제 2학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뭐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온 사방에 퍼져 있을 때라 기억이 많진 않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이제 축구를 하다가 제가 지원이한테 되게 막 뭐라고 이렇게 화를 냈었는데 그때 이제 혜련 쌤이 저한테 그냥 듣도 보도 못한 쌍욕을 엄청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하셔서 제가 그때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3학년 때는 굉장히 학교가 어수선했어요. 그때 이제 뭐 대포에 다 같이 모여서 뭐 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저는 일탈을 좀 많이 즐겨 했습니다. 일탈을 즐겨 했는데 그때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탈은요. 재호랑 재화랑 제가
엄청난 걸 알아냈습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자, 그 쿠팡에서 아버지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쿠팡에서 막걸리 키트라는 걸 팝니다. 네, 막걸리 키트를 사가지고 이제 유자차 다 먹은 그 병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미지근한 물에 24시간 숙성시키면 5도에서 6도 가량의 막걸리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막걸리는요, 사실 사람이 먹기에는 진짜 맛대가리가 너무 없어서 이게 뭐니 짐승 약간 마취제로 쓸 정도로 이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재호랑 저는 그래도 우리 취할 수 있잖아. 우리 취할 수 있잖아 하면서 그걸 이렇게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치토스 하나에 그거 3입 먹고 그렇게 힘들게 취할 수 있다는 거에 이제 감사하면서 술을 마셨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일탈을 진짜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한창이라 또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간 때였어요. 집에 못 가는 때였는데 이제 현우랑 주한이 형이랑 셋이 아 이거 못 참겠다.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엽떡을 먹으러 이제 택시를 부릅니다. 택시를 부르고 갔는데 거기 도착해서 엽떡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코로나 대책위원장이셨던 이제 하유승 선생님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전화기를 껐어요. 급하게 전화기를 끄고 이제 엽떡을 다 먹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게 저 메타세카이어에서 이제 좌회전을 하면 이제 그 강이 있잖아요. 강 쪽에 그 유승쌤 차랑 은혁쌤 차가 이렇게 막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하고 몰래 이렇게 들어오려 했는데 아쉽게 그 잡혀가지고 그때 이제 한 2주 정도 격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네, 이게 그 막걸리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을 쓸까 말까 보면 여러분 이게 절대 먹고 싶지 않게 생겼잖아요. 딱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엄청 좋아해서 이제 민균이 뭐 명언이 건국이 이렇게 해서 축구도 같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축구도 같이 보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축구도 보고 이러는데요. 자 1, 2, 3,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진짜 축구에 미친놈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였냐면 이제 하루에 그 새벽 6시에 축구 한번 하고 아침 먹고 축구 한번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축구 한번 하고 저녁 먹고 축구 한번 하고 그 사이에 틈틈이 하고 그 무각대도 하고 하루에 6번 가량을 축구할 정도 거의 프리미어리그 선수 뺨치도록 제가 이렇게 운동장을 열심히 뛰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선배들이 야 문수야 오늘 숫자가 좀 적으니까 누구 좀 불러봐 하면 제가 전화를 겁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요. 야 이재승 나와 선배가 불러 이러면 재승이가 승윤이 방으로 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승이한테 찾아가요. 야 이재승 아 선배가 부르잖아 하면 그제서야 나와요. 꼭 찾아가야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이제 선배한테 또 혼나고 왜 이렇게 늦었냐고 그렇게 또 그랬던 경험이 있고요. 이제 또 4학년 때도 월드컵 다 같이 보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추억을 많이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요 유승쌤이 담임이셨는데요. 마침 제가 또 반장을 하게 되어서 유승쌤이 이제 저랑 또 결이 비슷하십니다. 뭐 개그 좋아하고 일 벌리는 거 좋아하는데 수습이 약간 아쉽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약간 이렇게 1년을 마무리했고 유승쌤이 또 기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저희 그때 이제 13기가 맨날 늦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늦으니까 유승쌤이 이제 일어나서 많이 뭐라 하셨습니다. 그때도 근데 물론 아직까지 늦긴 하지만 주영이 같은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뭐 그때 나름 많은 친구들이 좀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해외를 굉장히 많이 갔다 왔는데요. 이제 좀 진지한 얘기를 하자면 인도 네팔 이제 뭐 기타 등등 어디 많이 갔지만 인도 네팔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인도 네팔에서는 아 이게 어디서든 뭘 하면 먹고 살 수가 있겠구나 싶었고 그리고 또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막 아파하고 좀 되게 조그만 거에 이렇게 막 서운해하고 이런 게 건너가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 착하다. 언젠가 나올까 봐. 네, 막 저렇게 이게 막 어지러운 곳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알아. 노라고 있잖아. 제가 이제 마지막 그건데요, 파트인데요. 이 연애 파트입니다. 자, 그 자서전을 쓰면서 자서전에 이제 나름 제 많은 감정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진짜 원래는 제가 연애 이야기를 절대 안 넣으려 했어요. 자서전에. 부끄럽기도 하고 이 안 좋은 과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안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넣으니까 제 인생이 자서전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애가 들어가야만 뭔가 자서전을 읽어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학교에서 꽤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게 마이크를 잡고 있어서 이게 한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는데 무튼 저는 연애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좀 알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는 어쩔 때 화가 나고 어쩔 때 사랑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연애를 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연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만났던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이제 친구한테 이제 제가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제가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였다고 흔히들 말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사과를 하고요. 그렇게 후회도 하고 자책도 하고 많은, 예, 그런 후회들 속에서 잠을 잤던 그런 또 기억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좀 부끄럽기 때문에 제 자서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진짜 겨울입니다. 자서전을 쓸 때가 이제 가을이었는데요. 그때 약간 더운 가을이었는데 벌써 겨울이 돼서 이제 성인을 앞둘 준비를 하니까 또 마음이 굉장히 새롭고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잘 살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을 좀 지하학교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예, 미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제, 예, 그렇습니다. 혹여나 제가 유명해지는 게 꿈인데요. 혹시 미리 사인을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사인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에게 찾아오시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지하학교에서 많은 걸 배웠는데 그 여러 가지들을 제 비평문, 논문, 자서전에 담았고요. 특히 자서전 진짜 열심히 써가지고 애정이 갑니다. 네, 여러분 다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뽑이 됐나요? 이문수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 누구죠?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입이 큰 걸까요? 아니면 폐활량이 좋은 걸까요? 커비핑의 돼지는 인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왜 커비킹인지 납득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비평문을 주제로 발표하기로 했고요. 비평문하고 제목은 다른데 왜냐하면 비평문은 이제 소설 동물농장 전체 내용을 다루고 있고 여기서는 그중 돼지들의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내용은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목차는 이렇게 줄거리 소개 먼저 하고 작중 돼지 행적 그리고 이제 제목이 돼지는 인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먼저 사용했던 책은 가운데 있는 책과 해원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사용했는데 사진이 없어서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가장 먼저 이제 초판본에 있던 그거라고 하고요. 얘는 영화 포스터인데 아무래도 사진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기서 스틸컷을 몇 장 뽑아서 사용했습니다. 네, 줄거리 소개입니다. 일단 요거는 간단하게 장별 내용을 정리한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어떤 농장에서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라는 내용이고 그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정도입니다. 요즘 중요한 것은 이제 동물들이 인간을 배척하고 자신들만의 그 농장으로 새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돼지들은 끝없이 타락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중 돼지 행적을 살펴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세 개라고 생각을 해서 따왔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1장에서는 메이저라는 돼지가 그 인간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쟤네를 몰아내야 우리가 잘 산다 라는 내용을 전파를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돼지들이 제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그것을 동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농장에 전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러면 지도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동물주의를 만든 돼지들이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 몰아내고 자기들끼리 뭐 밥을 뭐 농사를 짓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데 그 돼지들은 자기들만 똑똑하고 애들은 뭐 머리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작중 우유를 어쨌든 짭니다. 계속해서 젖소들은 우유를 짜였으니까 그 우유를 이제 동등하게 배분해야 맞죠. 근데 돼지들은 그러지 않고 자기들만 우유를 독점하기 시작해요. 이제 저는 여기서 돼지들이 타락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아마 3장 파트, 2장 마지막 파트일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권력을 한 마리의 돼지가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스노우볼이라는 돼지와 나폴레옹이라는 돼지가 서로 살짝 팔을 나눠서 정치하듯이 이제 서로 권력을 조율하면서 이끌어갔는데 나폴레옹이라는 돼지가 이제 공포정치, 그러니까 군인, 개들을 사용해서 저기 원래 있던 이 스노볼이라는 돼지를 몰아내고 자신만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이제 내 말이 다 맞고 너의 말은 맞지 않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력이 한 명에게 독점되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다른 동물들은 멍청해서 태클을 걸 수가 없고 다른 돼지들은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끝없이 좋지 않아지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책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 원래 영화에서는 이제 돼지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이제 인간처럼 보이게 되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끝이 나는데 책에서는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없고요. 돼지들이 주변 농장에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술자리를 가지는데 거기서 다른 동물들의 말을 보면 더 이상 돼지와 인간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제3개 마지막입니다. 이게 아마 제 기준 가장 큰 작중 행보라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나를 이제 설명할 건데요. 작품에서는 7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최초 이제 동물주의를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어찌됐든 돼지들은 그걸 이해할 수 있고 다른 동물들은 머리가 좋지 않아서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돼지들은 이걸 그 7계명으로 이제 만들어서 가줍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두 다리로 걸으면 안 되고 네 다리로 걸으면 이제 좋다. 그리고 옷 입어서 안 되고 침대에서 자면 안 되고 술 마셔도 안 되고 서로 죽여도 안 되고 이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건 어찌됐든 동물주의의 시작이 인간을 배제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1번, 3번, 4번, 5번 이 내용은 인간이 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두 다리로 걷지 않아요. 주로 대부분의 동물들은 네 다리로 걷거나 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동물들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자지도 않고 술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7계명이 만들어진 이유는 인간들을 닮으면 안 된다. 즉 인간들의 행동을 함으로써 인간들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는 겁니다. 그런데 작중에서 돼지의 행적들을 보면 이것을 천천히 하나씩 다 어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까 말했듯이 평등하다라는 말을 어기면서 자기들이 우유를 독점하고 또 사과를 독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다 보면 침대에서 자기도 하고 원래 농장 주였던 존스의 집에 들어와서 자고 그의 옷도 꺼내고 그 집에 있었던 술도 마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여기 벽에 적어놨던 7계명을 모두 지우고 이렇게 두 문장으로 다시 바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평등하다. 일단 평등이라는 단어에서 격차가 생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격차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동물들은 타락을 했고
그들의 세계는 이미 무너졌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동물보다 평등하다라는 말은 더 이상 돼지는 동물이 아니며 곧 인간과 같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내용의 주된 스틸컷 같은 건데요. 이쪽은 그 반란이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먹는 식사량인데 보면 그 염소나 소나 여기 오리들은 매우 적은 양의 음식만 부여받아요. 그러나 돼지들은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을 부여받습니다. 즉 7계명에 있던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는 부분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지도자인데 침대에서 자면서 이제 7계명을 역시나 어기고 있고, 이것은 이제 동물 학살인데요. 여기 있던 닭 4마리는 인간들과 거래를 시작한 돼지들이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알을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이제 그 주동자들을 모두 모아서 처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든 동물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시작한 거죠. 그렇게 돼서 더 이상 동물들은 돼지에 반항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그 스틸컷인데, 여기서는 돼지들이 옷을 입고 있고 저 컵에는 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시다 보면 이들의 모습이 그 전 주인이었던 존스의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도 이미 돼지는 인간처럼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동물들에게 인간은 적이었으나 돼지들은 그 인간들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돼지들은 지배자가 되고 동물들은 그들 피지배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동물들의 생활은 반란 이후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존스 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혁명하고 그들이 꿈꿨던 언제나 배부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더 이상 오지 않고, 그런 낙원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근데 없을 것 같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조지 오웰의 명작 동물농장에 대한 이영호 학생의 날카로운 비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자 소개해 주시죠. 다음 발표자는 쇼핑입니다. 쇼핑이요? 네, 쇼핑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가는 마지막 거인 듣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거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은 줄거리인데요. 이 책은 이제 1849년 런던, 이제 주인공 아치폴드가 이제 부두에서 거인의 일을 구매하면서 시작됩니다. 네, 아치폴드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 그 이빨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이빨이 거인의 마을로 향하는 지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제 그 후 그는 거인의 마을로 향한 모험을 떠났는데, 이제 사막, 늪지, 정글, 강, 다양한 자연 지형들을 넘어서 거인의 마을에 도착하게 되고 30일간 거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거인의 식문화, 아무튼 의식주, 다양한 문화들 배우고 이제 런던으로 돌아와서 그 거인에 대한 책을 씁니다. 8권 정도 쓰는데, 이 책이 되게 많은 논란을 낳아요. 그 스토리상. 그래서 많은 논란을 낳고, 그 논란을 잠재우고자 주인공 아치폴드가 이제 순회의 강연을 도는데요. 그 강연을 통해서 이제 많은 명예와 부를 축적하고,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좀 부자가 된 아치폴드는 거인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 여정을 준비하는데요. 이제 화관명과 학장명을 데리고 이렇게 떠나는데, 그 거인의 마을까지 가는 길이 모두 개척되어 있었으며, 그 도착한 거인의 마을에는 이제 인간의 손에 죽어있는 거인의 시체가 있었고, 아치폴드는 그걸 보고 막대한 분노와 고통을 느끼며
이제 모든 재산과 부를 내려놓고 배오르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이제 책 내용과 작화 분석인데요. 일단 이 책의 주제는 저희가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린 자연의 신비로움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알기 위해서는 거인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작중 거인은 되게 신비롭고 웅장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는 통하진 않지만 인간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아낌없이 나눠주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 거인은 자연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중 아치폴드가 이제 거인의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거인의 마을 입구에서 이제 선체로 죽어 있는 거인들을 보는데요. 그 거인들은 아마도 이미 파괴돼 버린 자연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거인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자연을 표현하는데요. 이제 앞서 말했던 아치폴드가 이제 여정을 떠나면서 협곡, 정글, 강, 사막 다양한 자연 지형들을 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작가의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닐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위에도 이제 도착 후에 아치폴드하고 이제 거인이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밤하늘이나 폭포나 협곡 같은 걸 그려내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독자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상기시켜 줍니다. 네, 다음은 작화 분석이고요. 어제 작화를 좀 넣어보긴 했는데 이게 자료가 많지 않아서 좀 부족하긴 합니다. 네. 일단 마지막 거인은 이제 모두에게 의미 있는 주제와 또 그것을 받쳐준 탄탄한 작화가 인상적인 작품인데요. 일단 이 작가의 특징은 일단 그 작가만의 따뜻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 네, 그게 잘 묻어 있고, 그리고 이러한 따뜻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는 이제 앞서 말한 자연 풍경들을 잘 소화해내며 신비한 자연이라는 주제를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책의 사파는 다양한 색감을 활용해서 이제 거인의 마을에서는 웅장함과 신비함을, 그리고 이제 인간의 마을에서는 삭막함과 차가움, 딱딱한 그런 색감들을 사용해서 이제 스토리의 생동감을 좀 더 높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곁을 떠나가는 거인인데요. 앞서 말했듯 이제 이 책에서 거인은 자연을 뜻하긴 하지만 좀 더 이제 거인의 의미에 대해서 분석해 보자면 그 거인은 단순히 크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인간이 경외심을 느낄 만한 되게 뭔가 웅장하고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인들은 저희 현실 세계 속에서도 충분히 현실 세계 속에도 자연 외에도 충분히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은 금이다라고 말하고 그 일을 빨리 끝내기 급급해하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삶은 유한하고 이제 일은 무한한데 고비 끝에 고비가 있고 고비 끝에 더 큰 고비가 있는데 인생은 오르막길의 연속이라는데 우리가 왜 올라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 데드라인에 맞서면서 이 비평문을 쓰면서도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저희 친구들이 이제 막 이틀간 막 3시간 자면서 글 쓰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결과에 미쳐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 외에도 수능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일반 학교 학생들은 그 수능 성적이라는 그 결과에 의해서 자신의 6년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뭔가 과정을 대신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워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 책이 가치 있는 이유인데요. 어쨌든 이 책이 좋은 책이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답안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제 이 책은 여러 가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앞서 말한 참신한 스토리, 탄탄한 작화,
유의미한 주제, 열려있는 뭐 책의 의미. 하지만 전 이것들만으로는 이 책을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이 정말 다른 책과 차별되고 그로 인해 인정받는 이유는 저는 이 네 가지가 잘 어울려져 하나의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진정한 가치는 바로 극한의 효율성입니다. 일단 동화책이란 장르는 뭐 어른부터 아이까지 노인도 다 읽을 수 있는 최저의 수준의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마지막 거인은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미 있는 주제, 참신한 스토리를 통해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고 그리고 이제 탄탄한 작가를 통해서 그 재미와 감동을 배로 만드는 그리고 그 외에도 열려있는 주제를 통해서 아까 제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마지막 거인을 상기시키는 그 책에 존재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이 책에 주는 극한의 효율성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이 책의 궁극적 가치이자 이 책이 좋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굳이 발표 내용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는데요. 질문 타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상관없어요. 없으시면 오늘 아침에 머리 감았습니까? 예, 감았습니다.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 학생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무슨 핑이죠? 다음은 스윙핑입니다. 스윙핑. 스윙칩이 아니라 스윙핑이요? 네, 스윙핑이요. 네, 스윙하면서 나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저는 그 스윙핑을 맡은 고다현입니다. 이 스윙핑은 제가 이제 배드민턴이랑 탁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스윙핑하라고 애들이 지어준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목차는 넣을 필요가 없긴 한데 그냥 한번 써봤고 그냥 간단히 이제 외부 학습이랑 마무리 딱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외부 학습을 했을 때 이 원하는 대학이랑 내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전반적인 계획들이 있는데, 대학은 한 계명대 스포츠 마케팅학과, 그 다음에 조선대 체육학과 등 어쨌든 다 체육 쪽으로 이렇게 원하는 대학이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내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가 꿈이 지금 배드민턴 코치인데 지금 그걸 위해서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지금 계획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외부 학습 가기 전에 부모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부모님은 이제 사실 이런 데 말고 그냥 제주대를 갔으면 하시는 바람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 말에 설득당해서 제주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대를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전반적인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제주대 체육학과를 가려고 했었지만 또 이제 그때는 좀 빡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떤 다른 학과를 갔다가 전과를 해서 이제 체육학과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외부 학습에 나오고, 이제 제가 어제는 그 제주대 그 학과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 어제는 배드민턴을 하고 뭘 하고 다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건데, 결국 나오고 나서 제가 생각한 대로 하질 않고 뭔가 제가 체육학과를 목표로 하지만 이제 그 전에 어떤 학과를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학과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별로 내키지 않았어가지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막 제멋대로 그냥 아무것도 아무나 하면서 살다가 이제 너무 제 자신이 뭔가 초라하고 한심해서
뭔가 이 체육만이 아닌 다른 원하는 게 있을까 해서 이제 찾아봤던 게 딱 요리였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바로 그냥 요리 쪽에 전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바로 지금 조리기능사 그 시험 봐야겠다 싶어서 그 중에서도 또 고민해서 한 일식 조리기능사를 보려고 해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사실 공부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면 되겠지 싶어서 대충대충 하다가 그냥 1점 차로 이제 떨어져서 이제 그냥 다음에 시험 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아빠가 같이 일하시는 셰프님이 있는데 그 셰프님이 이제 그 미슐랭이라는 어제 미슐랭 다이카라는 음식점을 하고 계세요. 서울에. 어제는 그래서 거기 음식점 가서 지금 알바를 하면서 이제 경험을 좀 쌓는 그렇게 하기로 해서 지금 거기서는 원래 서빙이랑 청소 그다음에 이제 뭐 설거지나 뭐 어제는 게튀김 뭐 튀기는 것까지 어제는 다 하다가 그 가끔은 이제 저 왼쪽에 있는 거 똠양꿍이고요. 사실 똠양꿍 만들 재료 그래서 이제 저 똠양꿍을 만드는데 사실 하루는 저 똠양꿍을 잘못 만들어서 아주 뭐 쌍욕을 막 먹고 해서 이제 제가 그러다가 이제 한 3주 동안 그렇게 그냥 쌍욕 먹으면서 이제 너무 힘들다. 원래 전화도 잘 안 하는데 부모님한테 전화하면서 막 울면서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못하냐. 나는 뭐 쌍욕 먹으면서까지 하기 싫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그냥 3주 동안 버티고 그렇게 이제 주급으로 받으면서 독립을 배우면서 살다가 이제 그냥 나왔습니다. 저기를 한 달만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3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요리는 정말 나한테 안 맞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욕을 먹으니까 그냥 딱히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뭐 욕을 먹으면서까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나 싶어서 그냥 바로 포기하고 그냥 내가 이제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해야겠다 해서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배드민턴이랑 헬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 사실 영상이 있는데 사실 저거는 저 회색깔 티셔츠가 전데 자, 이 판은 졌는데 그나마 제일 제가 괜찮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냥 넣긴 했어요. 어제는 그 다음에 헬스는 이제 저희 아빠랑 이제 새벽 헬스로 한 5시 반부터 한 7시까지 계속 헬스를 다녔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루하루 보내다 이제 제가 이것도 뭔가 계속 이 배드민턴만 하게 생겼는데 나중에 돈을 어떻게 벌까? 뭐 코치도 돈을 사실 많이 못 번다고 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코치만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다른 원하는 거를 찾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가 결국 원하는 거는 못 찾고 그냥 지하학교 와서 그냥 자서전 썼습니다. 예, 어제는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없겠죠? 예,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꾸 이 질문이 안 나오는데, 이거 뭐든 자서전이든 비평문이든 뭐든 이게 발표자에 관한 무엇이든 상관없으니까 질문 많이 해주시고 지금 이 기회가 앞에 있는 13기 개인과 이 토크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질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누구죠? 자, 다음은 선비핑입니다. 선비핑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선비핑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선비핑 신혜준입니다. 저는
다른 앞선 발표들처럼 조금 가벼운 분위기로 진행하면서 좀 부담 없이 토크쇼처럼 재미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목이 신해준 자전인데 자전 공전할 때 그 자전 아닙니다. 예. 이 자전이란 말이 굉장히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옛 우리 선조들이 자서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글의 형식들을 이제 자전이라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의 고루함과 졸렬함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해서 선택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도 조금 이 제목과 같이 좀 예스러운 느낌을 좀 내주려고 했습니다. 예, 목차인데요. 자서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제 자서전의 진행과 유사하게 흘러가게끔 목차를 짜두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그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외부학습의 그런 아주 이제 미약한 결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서전을 보시면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 조상님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제 호상국 시대부터 시작해요. 제가 최초입니다. 우상국까지 간 건 제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상님들 얘기부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게 자전이라는 형식의 아니면 그 조선시대 인물전에 보면은 항상 이제 세계 조상들의 얘기부터가 나오기 때문에 저의 그런 특성을 잘 살려주도록 이야기를 드렸는데 굉장히 이제 자기 자랑스러운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 아버지는 항일운동을 을미사변 이후에 항일운동을 하셨었고 또 저희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이제 그 임병찬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이제 항일 의병장 분이 계셨는데 그분 밑에서 이제 의병 활동을 또 하셨고 3.1운동에도 참여를 하셨던 그런 분으로 아주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 얘기도 나오는데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빚을 많이 지게 된다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튼 제 얘기까지 오는데 참 길었는데 저 2006년 병술년 3월 30일 강남 잠원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디 이제 강남 사람으로 태어났고요. 근데 강남에서 산 건 그렇게 오래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3살 때 저희 부모님 직장하고 가까운 현저동 독립문 있는 동네죠. 독립문 있는 동네라고 하면은 될 텐데 그 독립문 옆집으로 이사를 가서 사실상 그 독립문 근처 서대문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이제 맞벌이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를 직접 봐주실 수가 없는데 또 자식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니까 베이비시터를 붙여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맡아주셔서 저를 정말 아껴주시는 분이 저를 5살 때까지 계속 이제 봐주시고 하셨습니다. 보면 돌잔치 사진도 있는데 눈이 되게 빨개지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돌잔치 하는 내내 울어가지고 거의 이제 몸살기 날 정도로 울고 되게 좀 수기가 없었었나 봐요. 근데 참 지금은 이렇게 달라져 있고 어렸을 때 사진인데 저희 5살 때 이제 독립문으로 이사 갔을 때 사진입니다. 저 때 저는 책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뭐 동화책, 상식, 서적 그런 거 위주로 즐겨 읽었었는데 사실 제가 그때 글을 읽을 줄을 몰랐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어떻게 책을 읽냐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다 이제 주변 분들이 십시일반 해주시듯이 하셔서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아닌 귀로 글을 읽으면서 책과 이제 상식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갔고
그렇게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구립 도서관에 있는 제가 읽을 수 있는 책들은 다 읽어서 독서관까지 이제 하게 됐고, 거기서 또 이제 더 이제 책을 읽고 싶다 해서 파주에 있는 출판단지까지 가서 책을 또 찾아 읽고 하는, 예,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정말 이제 책도 읽고 뭐 여행이나 전시도 다니고 하면서 이제 즐겁게 보낼 것 같던 어린 시절이 갑작스럽게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광주로 이제 부모님께서 발령을 받으십니다. 여기 전라도 광주로. 처음에 되게 황당했고 굉장히 이제 막 서럽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던 도시가, 예, 저희 친가 외가 있는 군산하고 목포 그리고 천년고도 경주, 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서울 말고는 아는 데가 없었는데 갑자기 광주로 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서럽게 울면서 그 유배를 당하듯이 광주로 왔는데, 사실상 이 광주 시절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다고 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처음 와서부터 정말 많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뭐 해남에 있는 노구당, 보길도 윤선도 원림, 뭐 보성에 있는 드넓은 녹차밭, 뭐 순천에 있는 송황사, 서남사, 정말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그런 예스러운 정취와 그 자연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제 빠지고 고루해지려고, 옛사람 같이 되려고 애쓰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드디어 이때 유치원을 다니면서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글을 읽는데 왜 나만 못 읽지? 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드디어 이제 글을 깨치게 됩니다. 이 이후로부터 책을 더 열심히 읽게 됐고, 더 많이 또 열심히 책을 찾아 읽으려고 했죠. 유치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사실 이때만 해도 그렇게 막 인간관계가 썩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제 인간관계가 굉장히 형편이 없어서 아마 작년과 재작년을 기억하시는 우리 학생분들이라면은 신해준 이름만 들어도 얼굴만 봐도 굉장히 이제 치를 떠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이제, 예, 이때는, 예, 광주에 살 때는 굉장히 이제 좀 잘 지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근데 이런 제가 어쩌다가 조금 이제 제 세계에 빠지게 됐냐, 약간 외톨박이가 됐냐 하면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었나. 4년간의 광주 생활을 마치고 나니까 유배 생활이랍시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정이 많이 든 상태에서 떠나오게 되니까, 아니 돌아올 때 보니까 굉장히 서럽더라고요, 그게. 내가 왜 여기 광주에서 돌아와야 하나 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과정을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업식 하기 전까지 이제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솔직히 그 학기 그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보통 전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애매한 때 전학생으로 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저 스스로도 친구들이랑 잘 어울릴 생각을 못하고, 혼자 놀고 혼자 책 보고 또 혼자 또 골몰에 있는 그런, 저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 시작이 아니었나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침체기라고 하기도 어려운 게, 또 이때 또 저를 더욱 더 구체화하고 내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확신을 좀 더 가지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광주 살 때 예스러운 정치들과 자연 환경들을 보면서 또 반하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 시절 글을 떼고 막 엄청 열심히 읽었던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위인전인데,
그 위인전을 읽고서 정말 큰 감동들을 했고, 역사란 이런 거구나, 이런 감동이 있는 것이구나, 이게 이렇게 재밌는 것이구나 해서 그때부터 약간 더욱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고, 서울에 오니까 야, 나 역사 쪽으로 가도 되겠는데? 야, 나 교수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자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도가 지나셨었는지 이제 친구들 불러놓고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뭐 하자 그럽니까? 장기자랑 하자 그러잖아요. 장기자랑을 하자 그러면 제가 애들 딱 모아놓고 화이트보드 딱 꺼내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야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여러 역사 속 이제 이야기들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 시기에 되게 난 역사 쪽으로 가야 되겠다, 내 길은 역사다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역사 쪽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고, 또 역사에서 배웠던 가르침들을 그대로 또 실천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수요 집회라든지 아니면 뭐 촛불 집회라든지 여러 사회와 관련 활동들과 역사 문제와 관련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그냥 책상 물림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제 역사를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식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계속 가시던 역사의 꿈이 점점 이제 어그러져 가는데, 아마 역사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것을 초등학교 고학년 돼서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요. 중학교 때 들어서는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코로나도 껴있고 해서 상당히 좀 제가 발전할 기회를 코로나 때 많이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국 때 제가 공기계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공기계를 거의 콧줄 마냥, 환자들의 콧줄 마냥 붙잡고 살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많이 좀 폐인 생활을 하고, 정말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은 해가 2해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되겠다, 내 인생은 끝났구나 싶을 때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제 다시 학교에 나갈 수 있었고, 근데 또 이제 학교에 나갈 수 있게 되면서 또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풀어지고 하면서 또 예전에 가졌던 인연들과 그런 것들을 다시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는데, 이때 또 소중한 인연들이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학교 들어서 좀 좋은 학교를 찾아서 헤매다가 그 북천 한옥마을로 유명한 가회동으로 이사를 갔었거든요. 그곳에 이제 유명한 이제 마을 커뮤니티 센터 같은 북천탁구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관장님하고도 또 많이 좀 도움을 받고 또 인생 멘토링을 좀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 한창 그 성우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로 이제 누구든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그 성우의 꿈을 정말 이루고 싶었는데, 또 좋아했기 때문에, 성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서 배한성 성우님이라는 분을 굉장히 또 뵙고 싶어 했었습니다. 제가 국민성우라고 불리는 그분인데, 또 북천탁구 관장님을 통해서 그분을 또 뵙고, 그분에게 제 이제 성의와, 약간 성의라고 하면 좀 그렇지, 팬심과 그런 것들을 이제 열렬히 보여드렸더니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시끄럽고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해서 쌤들에게도 자주 반항하고 자주 혼나고 맞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조금은 부끄럽고 아픈 할까 찾던 도중 부모님께서 지하학교를 가보는 거는 어떻겠냐고 저에게 물어보셔서 지하학교를 입학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하학교에 적응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워낙 낯을 많이 가리는데,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친구들에게 존댓말도 하고 후배들에게 90도 인사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실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늘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자퇴시켜달라고 늘
애원했던 기억이 나요. 저의 학교 생활이 긍정적으로 좀 변하기 시작한 거는 3학년 2학기 승마를 시작하면서인데요. 그때부터는 좀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좀 학교 생활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연극도 하고 4학년 때 재밌게 영화 촬영도 하고 5학년 때는 인도 네팔도 잘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남은 6학년은 제 진로와 관련돼 있는데요. 저는 남들보다 진로를 좀 늦게 선택하게 됐어요. 작년 7월에 비보이를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이 첫 수업부터 좀 재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꾸준히 재밌게 하다가 작년 겨울방학 직전에 선생님이 진지하게 이걸로 대학을 가보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마침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6학년 1학기 때는 학업과 춤을 병행하면서 대학을 가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1학기까지만 하고 2학기에는 가정학습을 냈어요. 그래서 가정학습을 내고 2학기에는 춤에 좀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11월 달에 1차 입시를 봤는데요. 결과는 좀 안타깝게 제가 3곳을 지원했는데 한 곳은 예비를 받았는데 사실 2곳은 제가 어깨가 좀 안 좋은데 입시를 하던 도중에 어깨를 다쳐가지고 2곳은 도중에 포기를 하게 되어서 불합격하고 좀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를 444번을 받았는데 아무튼 그 학교에 다시 2차를 지원하게 됐고 저번 주 화요일 12월 3일 날 2차를 봤는데요. 나름 떨어져도 후회 없는 잘 봤다고 생각을 해서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는데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입시 작품인데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어깨는 좀 괜찮으신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이면 또 괜찮아져서 열심히 쉬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작품은 근데 선생님께서 짜주신 거라서 사실 잘 모릅니다.
아 주인 친구들이 뭐 간단한 거라도 한번 보여주면 안 되냐고 후배 친구들이 근데 혹시 가능하신가요? 아쉽게 춤을 못 보고 그래도 이 정도면 대학 가겠는데요? 네. 뭐 그래서 다음은 누구죠? 다음은 깔깔핑입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깔깔핑. 깔깔핑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깔깔핑입니다. 저는 좀 많이 웃어서 깔깔핑인 것 같고요. 비평문 발표이지만 지혜학교 얘기를 좀 곁들여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 비평문 책인 창가의 토토를 통해서 돌아본 지혜학교의 6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창가의 토토는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인데요. 작가의 어린 시절을 3인칭으로 전개하면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와 같은 어휘를 사용해서 작가가 나중에 해석을 좀 추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토토는 작가의 이름이 구로야나기 테츠코인데 테츠코라는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어릴 때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한테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토토라고 스스로를 칭합니다. 토토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 때 퇴학을 당해요. 그 수업을 이제 방해한다라는 이유로 문제아로 찍힙니다. 그래서 퇴학을 당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창가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데요. 실제 토토가 있었던 자리가 항상 창가이기도 했고, 그리고 창가가 맨 가장자리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주류가 아닌 것을 상징합니다. 그 뒤에 엄마가 이곳저곳을 찾아본 다음에 도모에 학원이라는 곳을 가게 돼요. 도모에 학원은 대안학교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의 에피소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창가의 토토에는. 그 다음에 이제 책의 끝부분에는 도모에 학원을 한 3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전쟁이 이제 터져요. 그러면서 이제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제 비평문 목차고요. 네. 그 토토가 어떻게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고 자랐는지, 문제아로 찍혔음에도 어떻게 그렇게 자랐는지를 중심